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김정은이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하겠다. 이곳을 정복하고 빼앗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점점 더 진짜다. 이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괴와 한 차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침공한다고 한다면은 그 첫 번째 침공이었던 6.25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6.25도 북괴와 우리가 싸웠던 전쟁이고 김정은이가 다시 남침을 한다면은 또 우리는 북괴와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6.25 동란이 내전이다. 시민전쟁 해서 11월라고 하는 그렇게 보고 싶은 그런 시각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엄연히 그것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설령 북괴를 우리 동족이라 하더라도 그 전쟁의 주체가 우리와 전혀 다른 인종으로 말하자면 백인이 시작한 전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그것은 국제전이었고 제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김정은이가 남침을 한다면 이것 역시 지난 100년 동안 전쟁을 막아왔던 우리 인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그런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아주 소소한 또 자기들의 터전, 혈통, 지연,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열하고 대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다른 상대들을 위해서 국내의 공격을 망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분명한 6.25 동란의 성격조차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 것조차 한 가지로 단일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반도 전쟁이라는 그 용어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고 할 것인데 한반도 전쟁 또 제2의 6.25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외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제6.25 동란의 성격에 대해서 쉽게 좌파 우파라고 나누면 이것을 굳이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편리한 구분 아니겠습니까? 시각이 명확하게 갈라서니까. 이걸 김일성의 통일전쟁이다. 또 얼마 전에 주요 일간지에서 이 6.25를 잊지 말자 하면서 아주 길게 시리즈를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김일성이 스탈린을 속여서 남침을 했다. 이런
기조를 유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련이 2차 대전 직후에 세계 패권을 노리고 그 북계 김일성이에게 불을 붙이는 역할을 시키고 모택동이의 그 중공을 이용해서 수행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내려앉은 새가 다시 날아오르려고 할 때 날아오르기 직전에 사격을 해야, 총을 쏴야 새를 쉽게 잡는다 하는 그런 논리였던 겁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을 속여서 남침을 했다 할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김일성 주도의 전쟁이었다. 이거는 민족 내부 간의 갈등이었고 이거는 11워고 통일전쟁이었다 하는 터무니없는 아주 딴 길로 빠지는 그런 풀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일성이는 스탈린의 세포조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아들이다.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의 존재가 어떠했고 그 당시의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의 정치 집단, 정치적인 힘이 어떤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김일성은 소련을 배신하지 못하는 종속된 관계였습니다. 단지 충성이 아니고 소련이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러시아 대통령 문서 보관소에 있는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현재 미국과 서방이라고 하는 이 자유세계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6.25 전쟁을 치렀다고 표면상 얼굴이 앞에 나와 있는 김일성은 그저 소련의 파리채였다. 아무 본인의 의사도 없고 소련이 원했을 때 가고 소련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소련이 주는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하는 이런 의지가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특히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보면은 그 대립 양상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났고 성격을 구분을 해보자면 자유진영 그리고 집단주의 진영 이것을 다시 공산진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색깔이 그렇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니까 이들의 그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공산진영, 집단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쪽의 종주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전에 본 듯한데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냉전시대의 구도로 이 세계 질서가 후퇴하고 있다. 다시 그때와 같은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냉전시대에 공산진영의 종주국은 소련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또다시 공산진영의 종주국은
러시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중국은 저 거대한 중국 대륙을 움켜쥐고 있는 중국은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 사실 중국 대륙이란 곳에서 중국 현재의 우리 시진핑의 중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좀 과장이 돼 있다. 이것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 대륙을 단일 국가로서 제대로 통치하고 중앙에서 행정력이 단일하게 일사불란하게 집행된 그런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런 국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이게 우리 땅이다 하고 주장하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중국의 그러한 집행능력 이것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전시대의 종주국이 소련이었고 현재의 이 세계의 화근이다. 전쟁광처럼 보인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이후로 이런 무력 분쟁 그게 이제 전투가 됐든 전쟁이 됐든 이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선호하고 열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러시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949년 소련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계산으로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의 중국은 또 어떠했는가? 물론 그때 중국은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숫자로 연도로 기록된 것을 보고 중국이 1949년에 국가가 되었다. 독립국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국은 그 당시에 국가로서 국가 승인을 받지 못했고 또한 스스로도 국가를 자처하지 않았다. 이 뒷부분은 여러분에게 좀 새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모택동 시절의 중국 공산당, 그래 그들의 정치적인 체제를 나타낸다면 중국 공산당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모택동 시절의 중국 공산당은 소련에 종속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김일성처럼 소련의 아들이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속이 됐다고 하면은 거참 비참하다 싶지 않습니까? 모택동 시절의 중국 공산당은 어째서 소련에 종속돼 있었는가?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생존을 거기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빈 밥그릇을 쳐들고 있었던 것이 그때의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1945년에 이러한 중국 공산당과 국채를 인정할 수 없는 정체도 애매한 이런 중국 공산당하고 우호동맹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스스로 이제 1949년에 스스로 밝히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국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는 항상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의 김정은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국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계가 핵을 가지는 것이, 북계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같은 동족이니까 좋지 않느냐,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좀 병이 든 것이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족할 것입니다. 1949년 12월 16일 모택동과 스탈린이 회담을 합니다. 그때 모택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원조를 절실하게 원합니다. 이게 자존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보장을 해달라, 돈을 빌려달라, 군대를 만들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모택동은 이때 스탈린에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안전보장에 대해서조차도 안전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못하겠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전보장이 필요 없다. 우리 소련은 벌써 한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 평화라는 개념은 참 다의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어쨌든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과시하듯이 윗사람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러 온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소련은 이미 평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중국 공산당도 1949년 현재의 사정으로는 아직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 안전보장 특별히 안 해주겠다는 거절의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일본은 아직 자기 힘으로 전쟁 준비를 할 능력이 없다. 한 몇 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미국은 지난 전쟁으로 전쟁 공포증에 이제 걸려버렸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한 전쟁 공포증에 걸려버렸다. 이들은 자기가 당하지 않는 한 웬만해서 나서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쟁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은 전쟁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직접 주던 우회적으로 주던 무기를 대줘라 하고 한국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 공포증은 이미 악화될 대로 심화될 대로 돼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국과 유럽이 손댈 마음이 없다. 직접 그들을 때리지만 않으면 관여하지 않는다. 슬슬 그 당시 소련이 목표로 하고 그가 겨냥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을 빼고 가만히 있는 아직은 힘이 없는 일본을 빼면 그 공격 대상은 한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양상은 같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김일성이가 중공을 침공하겠는가? 이때 중공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중공을 침공하지 않는다. 김일성이가 그때 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우리는 이 말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소련의 아들 김일성이가, 즉 내가 너를 치지 않으면 중공 너희는 안전하다. 내가 남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지는 않겠지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소련은 중공을 치지는 않겠다. 중공 너희는 소련이 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수다. 여기까지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택동 중공이 소련에 협력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중국은 안전하다. 이러니까 모택동이 친소파, 류소기, 류사오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친소련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우리 중국 공산당은 소련하고 우호동맹을 새로 체결하고 원조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류샤오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영원한 2인자. 그래서 모택동이 1기하고 3기 주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2기 주석을 잠시 했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류소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소련하고 이런 걸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스탈린은 이것도 또 거절해버립니다. 스탈린의 말이 여기에서 그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지위에 어떤 것을, 그런 지위를 통해서 소련이 어떤 것을 받아갔고 그것이 3차 대전을 막고자 하는 이 유엔과 세계 모든 나라의 꿈을 결국은 그게 계속 깨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연합국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덥석 지금 영토 분쟁의 그 곳곳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소련은 딴 욕심을, 딴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스탈린 이야기가 모택동에게 우리가 1945년에 우호동맹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이미 있지 않느냐. 그거 당신은 지금 수정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미국과 영국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자기 이쪽 주위에 있어서 자기네가 그 이익을 차지한 오늘날 영토 분쟁이 있는 곳곳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된 권리가 있음을 다시 못 박습니다. 1945년 얄타 회담에 따라서 중국과 우호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그 이야기는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이 소련에게 특정 권한을 승낙해 준 것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의 그러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수정하면 중국과 소련 사이의 우호동맹 조약을 수정하게 되면 2차 대전의 결과로 연합국 측이었던 소련이 차지한 쿠릴 열도, 남사할린, 그리고 여순항, 장춘철도 등에 대한 이권,
이걸 뺏길 위험이 있다. 그래서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데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이 조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택동,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여순항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면 여순항에서 소련군이 빠져주면 지금 안전보장도 문제고 먹고 살 것도 문제인 모택동의 입장에서 이게 주권을 존중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제2의 협박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안전을 우려했던 모택동은 허겁지겁 철수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오래오래 주둔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스탈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춘철도에 있는 소련의 권한도 모택동, 당신네가 원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희망을 좀 반영하는 거, 고려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택동의 말이 우리가 요즘 시진핑 쪽에서 거만하게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서 종종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입장은 뒤집혀 있지만 모택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 공산당은 중국과 소련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 그대로가 우리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하고 관련된 여순항과 장춘철도, 여순항의 군대 철수, 장춘철도의 이권 문제 이런 거 그게 왜 그대로가 이익이겠습니까? 사실은 힘이 있으면 가져간다고 해야 하는 것인데 소련이 가지고 누리십시오. 소련이 누리는 것이 우리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장춘철도는 그게 이제 그 당시 아주 상당히 매력 있는 이권이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춘철도는 중국이 철도를 앞으로 발전시키고 이 철도 관련해서 간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배움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택동이 스탈린 앞에 비굴하게 설설 기었습니다. 모택동이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하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호동맹 조약 바꾸고 새로 중국이 원하는 거 좀 넣어가지고 바꾸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 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리 중국은 1945년 우호동맹 조약 이거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밑에서 기는 자는 이렇게 얼굴이 두껍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자존심도 없고 여순항의 소련군 철수 그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마음속에 있는 그 배고픈 밥그릇을 채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은내를 모스크바에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내겠습니다. 가서 뭔가 확약을 받아오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탈린은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보낼 필요 없다. 이제 모택동이 노골적으로 구걸을 합니다. 우리 중국 공산당은 3억 달러를 빌려주는 협정을 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돈은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체결하기를 원하는가 하고 물었고 모택동의 말이 이 녹취록같이 돼 있는 이 문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련의 원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저리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보면은 주로 군사 또 산업 이거하고 관련된 것인데 함대를 창설하고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공군기지를 건설해 달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에 타이완이 이제 오늘날의 타이완인데 그게 중국이었습니다. 국가 중국. 그 타이완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그래서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니 이걸 좀 해달라. 그리고 항공교통로도 창설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거 다 덮어버리고 참모부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거 보내줄 수 있고 교관 교육을 해주는 이 교관을 파견하는 거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 수는 있다. 그거 이외의 대부분을 다 거절했습니다. 핑계가 있죠.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게 이렇게 눈에 띄는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게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못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에게 과업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하는데 이때 스탈린에게는 이미 전쟁 계획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육전대를 사상무장을 시켜서 이 육전대가 장개석 쪽에서 타이완으로 가면서 이제 남아있던 그런 군대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상무장을 시켜서 대만에 투입을 한 다음에 봉기를 일으켜라. 이게 스탈린의 지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버마, 인도차이나 이쪽에서 이제 아주 위험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서방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김에 버마와 인도차이나에서 국경을 도발해라. 그래서 중국이 그쪽으로 치고 내려갈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알려라. 이게 49년 12월이니까 50년 6월에 이 6.25 동란을 일으키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사전 작업이다. 일종의 연막 전술이었다. 이렇게도 좀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하려고 했든지 이런 두 가지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모택동은 돈도 빌리고 딴 거는 뜻대로 안 됐지만 또 어떻게 되겠지 그랬겠죠. 모택동이 그때 스탈린에게 사탕발림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때 중국 공산당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또 국가 승인을 받아서 타이완하고 자기네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택동 스스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 중국 공산당, 중국이라고 국가 승인을 받게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게 모택동의 말입니다. 지금 보면 대만, 오늘날의 타이완이 그때 국가였고 지금의 시진핑의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 집단은 국가가 아니었고 이런데 영국이 그들에게 국가의 자격을 갖게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이유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테러 조직 같은 것을 유엔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거기에 발언권을 준다든지 투표권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떤 질서, 법이라면 법,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영국은 그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만 하겠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영국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미국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하는 말이, 영국이 우리 보고 국가 승인을 받아라, 국가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 소위는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공은 경제와 안보를 안정시키고 한 1955년 이후에나 국가 승인을 받는 활동을 그때쯤 생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소련 연방,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인데, 소비에트 연방에 중국 공산당은 합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냄새를 피우는 겁니다. 이 당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잘 읽어야 하는 것이죠. 스탈린이 아주 이걸 마음에 들어 하면서 잘했다, 그거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 영국과 관련해서 또 과업을 내립니다. 광동성에서 영국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키워서 영국을 압박해라. 지금 3가지 임무를 내렸죠. 이런 회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중국 공산당이 1949년 10월에 내부적으로 정부를 수립했다. 다들 이때가 오늘날의 시진핑의 중국이라고 하는 저 중공이 이때 국가를 세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국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부 수립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국가 승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지도 없고 인식도 없었고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이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는 이 국가의 그것도 인격이라고 할 텐데, 국격, 이게 중국 대륙의 이 주권, 이게 중화민국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타이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확실히 해둘 것이, 우리 6.25 동란 때 유엔에서 뭔가를 의결을 하고 뭐하고, 또 우리가 건국을 할 때 유엔에서 또 찬성 반대하고 이럴 때 그때 중국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중국은 바로 중화민국, 오늘날의 타이완이었지 중국 공산당의 중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날의 타이완은 그때는 국가였고, 그리고 1945년부터 이때 유엔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게 중공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중공이 지금 넘겨받고 반대편에게 이 중요한 표를 준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언제 국가로 승인을 받았다고 볼 것인가? 그게 좀 늦습니다. 1971년 유엔결의 2758호로 중국 대륙의 주권은 중국 공산당의 저 조직에게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타이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국이 현재 하나의 중국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 전 세계가 2차 대전이 끝나가면서 소련에게 한번 휘둘리고 소련에게 줘서는 안 되는 것을 주고 나서는 다시
중국 공산당에게 1971년에 또다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었다. 그게 오늘날 전 세계의 핵전쟁, 3차 대전의 위험성, 이것을 대폭 높여버린 그 씨앗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중국 공산당의 국가하고 어떻게 타이완이 아닌 그쪽하고 언제부터 수교를 했을까?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포함하는 중국을 인정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타이완과는 우리는 국교관계를 끊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한 데 대해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건을 많이 사오고 여러 가지 이득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안보면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된 것도 똑같은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각오하고 선택한 거냐, 아니면 어떤 세력이나 어떤 팀의 오판으로 이렇게 한 거냐, 그것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 사는 길이 될 테니까. 1949년 12월 16일 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회담, 이것으로 중국 공산당은 노예의 길로 들어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경제적으로 도약을 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지만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듯이 북한하고는 좀 다르다, 북계하고는 좀 다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중국 역시 빈곤층의 문제, 기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심각한, 그래서 후진국이다.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일로 해서 중국의 그 발언권은 오늘날도 쉽게 러시아에게 꺾인다.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1949년에 이어서 지난 2023년 그때의 몇몇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또다시 냉전 구조로 돌아갔다. 중국은 러시아를 종주국으로 모시는, 결국은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예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자주 자립은 끝났습니다. 결국 그때는 돈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쯤은 다시 집단주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야심이 발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은 익숙한 공산 소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공산당,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혈맹이 아니고 이익동맹이었다. 계속 원하는 것이 이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자기 이익이 있는 것은 내놓지 않고 중국은 자기 이익이 있는 것을 계속 요구해서 그 중에 찔끔 아니면 다급한 현금 이런 것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익동맹이라면 이익이 없을 때는 돌아서야 하는데 이게 섣불지고 불로 뛰어드는 미련한 중국의 근성 때문에 6.25 동란 때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전쟁 범죄,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반도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련한 중공은 이익동맹인 주제에 혈맹과 비슷한 의무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때때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소련 앞에, 소련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이 사망하고 소련이 멸망하고 이러고 그러면서 잠시 중국이 자주 자립을 추구하겠다. 외견상 뭐 그런 것을 보여주거나 표방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2023년을 기점으로 중국 공산당은 다시 러시아를 종주국으로 모셨다. 그 덕에 이 동아시아 이쪽이 냉전 시대의 구도로 확실히 후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결과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이든 뭐든 간에 그들은 이제 러시아에 종속된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계 김정은이 푸틴과 한참 후에 들어가겠다.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도 다시 러시아의 아들이 되겠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러시아의 아들로, 러시아의 왕자님으로 이렇게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벌이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다시 한번 보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이쪽과 미국을 포함, 미국 쪽, 태평양 쪽을 포함해서 그때 벌어졌던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백인 우월주의로 내리누르던 그 유색인종의 세계 정복 시도라고 보는 그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 하면 바로 핍박받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던 흑인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백인이 유색인종, 우리는 동양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옐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색인종을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2등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기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황인종, 이런 태도. 우리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도와도 그들은 우리는 백인이고 너희는 황인종, 이런 태도를 자기들도 모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제대로 개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습관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인종 문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러시아는 동양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백인입니다. 이 백인 밑에 우리와 같은 피부색의 중국이, 우리와 같은 피부색의 북계가 거기에 종속됐다. 냉전구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잔혹한 것이고, 그리고 비인간적이고 인류의 평화,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다시 과거의 틀로 되돌리는 폭력적인 것이다. 그 폭력의 최상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인명을 살상하고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1950년,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던 그 과거, 그때의 이 국제적인 구도, 힘의 구도, 전쟁의 어떤 진동, 이런 것이 데자뷰처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1950년 소련은 북계 김일성하고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을 가지고 6.25 남침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러시아는 북계 김정은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을 가지고 한반도 핵전쟁을 손끝에 올려놓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의 어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물론 푸틴은 김정은이에게 핵 사용을 동의한다, 결국은 허가한다는 이야기까지 이미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6.25는 어떠했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계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군에게 호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적군 아니겠습니까? 적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쁜 짓을 하면 적이 호의를 베풀 것이다. 나 하나는 봐줄 것이다. 이런 5살짜리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